징용공 배상 판결은 이것은 법리가 통하지 않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는 이미 1965년에 확실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때도 징용공 배상 문제를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 협상을 하면서 듣고 나왔어요. 징용공 배상을 해달라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이 청구권 협력 자금으로 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또는 일본인에 대해서 배상은 이제 할 수 없다.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동시에 일본 사람도 일본 정부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양쪽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한 5억 달러의 그 자금 안에 징용공 배상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이상 우리가 그걸 지켜온 거 아닙니까?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결정을 내렸어요. 그 위원장이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씨도 그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뭐냐? 이거 일본에 청구할 수가 없다. 청구권 협정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징용공 사망자, 부상자를 대상으로 6천억을 줬습니다. 6천억 원. 6천억 원. 그걸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2012년에 1심, 2심에서 다 져가지고 올라온 징용공 배상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책임이 아직 일본 기업에 있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고법으로 내려옵니다. 고법은 재량권이 없어요.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서 재판해가 다시 올려야 됩니다. 파기환송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가 다급해졌습니다. 이거 만약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징용공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이면은 한일 관계가 아주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해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그게 재판관여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범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대법원 재판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걸 범죄로 몰았어요. 양승태라는 사람 지금 구속됐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나온 게 바로 그 압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 거래로 해가지고 범죄가 됐습니다. 아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판에 대해서 행정부가 외교 전문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게 재판 압력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모든 것을 그러면 재판부에 맡깁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본 같은 데는 최고재판소에 외교관 출신을 꼭 한 사람 최고재판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간혹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다 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판사들이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법전을 보면서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을 하다가 보면은 오만해집니다. 사실은 무식한데
유식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판사들이 외교에 대해서 뭘 합니까? 판사들이 군사에 대해서 뭘 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남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야죠.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작년 10월에 재판을 하니까 대법관 13명 중에 11명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 2사람은 안 된다. 그 2사람이 지나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조재현, 권순일 2사람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11대 2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이겁니다. 삼권 분립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국 안에서는 통하지만 이게 일본에 통합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대법원에서 그 협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한국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차라리 한국하고 협상하지 않고 한국의 대법원장하고 협정을 맺든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지. 아니, 어떤 집안과 이 집안이 싸우는데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아니 우리 아들이 안 된다 한다. 그럼 그 아들하고 협상을 따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런 비겁한 말로 피해 나가다가 이제 이런 국면을 맞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거는 국제법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의 문장력만 가지고도 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판사들은 그렇게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누구는 그런 판결을 하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재판을 했다고 자랑했답니다. 참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 아니, 여러분들 판사 보고 건국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 판사가 왜 건국을 합니까? 아니, 판사가 판결로 건국을 합니까? 판사가 판결로 나라를 세웁니까? 이런 생각, 놀랍게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좁게 관념적으로 봅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습니까? 과거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사람 중에 사법시험 합격자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자 문재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럼 좋다. 우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판단 한번 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협의를 하자. 중재위원회 만들자고 해도 우리 다 안 받아줬어요. 그걸 다 거절할 정도 같으면은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하고 당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 대책 없이. 일기예보를 보면은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하는 폭풍이 들이닥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선장이 그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간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를 몰고. 그럼 배가 난파되면은 선장이 혼자서 구명정 타고 도망가겠다는 겁니까?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경계에 실패하고.
보초가 잠들고 있었다. 보초가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보초가 잠들면은 부대 전체가 죽게 됩니다. 이 보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정부인데 자고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 앞에까지, 자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이순신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순신과 문재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순신의 반대말이 문재인입니다. 이순신의 반대말이 문재인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이순신은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북선의 교훈을 알아야죠. 1592년에 약 13만 명의 왜군이 바로 여기에 상륙한 거죠. 바로 여기에. 바로 정발 장군이 여기서 전사했잖아요. 그게 음력으로 4월 13일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충무공이 거북선을 준공했습니다. 하루 전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조선조에서는 사신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쳐들어올 거라고 그러고 상반된 보고를 해요. 이 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무공이 독자적으로 대비한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 군대는 또는 러일 전쟁 때 발틱 함대를 전멸시킨 도고 헤이하치로 같은 사람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이순신은 그런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서 고독하게 싸워서 일본 수군한테 이겼다. 이걸 존경하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문재인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당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안 하고. 그래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순신 거북선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순신 반대말 문재인입니다. 이순신 반대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이순신은 정직한 분입니다. 이순신이 여러 번 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원칙을 이분이 부하면서도 상관들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이순신은. 문재인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법치 파괴, 거짓말쟁이. 문재인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다. 비핵화를 결심했어요.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말 여러분 들었습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김정은은요, 핵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핵 보유국화를 결심한 사람을 보고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6월 30일 날 트럼프, 김정은이가 DMZ에서 만나서 쇼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석도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창밖의 남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니까 마치 자기가 주역인 것처럼 뭐라고 했는지 아닙니까?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악수한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조국이라는 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공무원, 말단 공무원도 이런 막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느냐, 얼마나 기자들을 우습게 보느냐, 얼마나 야당을 우습게 보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국제무대에서 통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제 미사일 쏜 건 뭡니까?
어제 미사일 쏜 거는 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가지고 문재인, 조국 두 사람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청구권 협정은 우리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건이고 판결이 워낙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가. 법률적인 방어가 안 돼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져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부가 해야 될 방법, 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애국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였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보상하겠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면은 바로 일본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보복이 들어올 테니까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2005년에 그때 6천억을 들여서 배상을 했는데 국가가 대신 보상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청구권 협정도 깨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방법만이 유리합니다. 아니 우리가 배상을 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또 이미 6천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은 지금 이 법률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왜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서 이 잘못된 판단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첫째는 그때 우리가 5억 달러 받은 그 안에는 일본이 불법적인 식민지 통치를 해가지고 일어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별도로 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결한 거 그거 잘못되었다. 개별적인 청구권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둘 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고,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양쪽 정부가 이걸 지켰습니다. 아니, 어떤 약속도 50년 지켜버리면은 그게 설사 잘못된 약속이라도 그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뭐죠?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징용공들을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몰래 수만 명을 처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생체 실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건 따로 논할 만한 게 있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국가로서 연합국과 맺은 강화조약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면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행위로 배상을 안 했습니다. 또 우리는 태평양 전쟁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었어요.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어요. 일본 국민. 또 식민지 배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5억 달러 받아 놓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한테는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 통치했다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배상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식민지 통치 잘못했다 해가지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 많은데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법적 지식은 다 우물한 개구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해도 그리고 일괄적 협상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도 예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의 방어 수단이 없다. 그래도 오늘 제목을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에 불을 붙여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된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죽창,
상류 시비, 친일, 이적,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는 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내동해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 19세기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계에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 문재인 정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도 문재인을 닮아갔구나. 문재인과 한국 사람들이 같은 통 속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데 국익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문재인 정권과 동반자살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반자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이 싫다고 동반자살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계기가 된다면은 아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남는 게. 이런 소동을 통해서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일본을 적으로 볼 것이냐, 일본을 친구로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가르쳐서,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면 좋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것도 각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친구냐 적이냐, 일본이 친구냐 적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